사람들이 노처녀라고 놀릴 때는 가만히 웃기만 하면 되었다. 말없이 웃는 나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오가는지 상대방은 결코 모른다. 깊숙이 숨겨진 자아. 그것은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내밀한 모습이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적당히 입을 다물고 순응하며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 내부에 무서운 용암이 들끓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히옥 장편소설 여자의 첫 생일 5. 길을 찾아서 추억에 잠겨있는 사이 버스가 종로 이가에 도착했다. 차도에는 차량들이 밀려 혼잡하기 이를 데 없었고 인도는 행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에 치여 걷기가 불편할 정도였다. 인파에 밀려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았다. 평소에도 복잡한 거리였지만 러시아워여서 더 심한 모양이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젊은 샐러리맨들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여럿이 몰려다니며 희희낙낙 퇴근 후에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문득 사회초년생이었던 시절이 떠올랐다. 4학년 2학기였다. 소설을 쓰라고 권유하던 교수가 어느 날 나를 불렀다. 조심스레 연구실로 들어가니 책을 읽고 있던 그 양반이 무뚝뚝하게 물었다. 더 이상 글은 안 쓰는가? 나는 송구스러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네. 교수가 안경 너머로 지그시 노려보더니 못마땅한 듯 물었다. 글을 안 쓸 거면 졸업 후에 뭐 할 건가? 취직해야죠 뭐. 여전히 주눅이 든 채 내가 대답했다. 어디에 취직을 할 건가? 책만 보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계속할 여건은 안 되고 아쉬운 대로 방송국에 들어갈까 합니다. 내 생각에 잘 될 것 같진 않군. 학점 좋은 학생들은 취직 공부를 따로 안 한 거거든. 교수의 말이 맞았다. 나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열심히 산다고 했었는데 결국 욕구리구나 싶으니 스스로가 한심했다. 교수는 책을 덮더니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추천해주는 직장에 취직할 텐가? 네? 뜻밖의 소리에 귀가 번쩍 뜨여서 되물었다. 내 친구가 경영하는 출판사인데 문학물을 주로 내는 곳이라 자네에게 큰 도움이 될 걸세.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다시 글을 써보게. 여기 추천서가 있네. 이력서를 지참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그 출판사로 가게. 미리 얘기가 되어 있으니 면접만 보면 되네. 교수는 다시 나를 등지고 앉아 책 보기에 열중했다. 나는 얼떨결에 추천서를 받아들고 건성으로 고맙습니다 인사한 후 교수실을 나왔다. 갑자기 일자리가 생긴 것이 믿기지 않았다. 출판사라. 괜찮지. 매일 책만 볼 수 있을 테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나는 책 만드는 일에 강한 매력을 느꼈다. 비로소 교수가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면접 시험을 본 나는 즉석에서 채용되었다. 하늘출판사 편집부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기대했던 것처럼 신나는 일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늘출판사 편집실에는 40대의 소설가인 남자 주간, 30대의 시인인 남자 편집장, 20대 후반인 남자 차장이 각각 한 명씩, 그리고 아무 직위가 없는 20대의 여자 선임자 4명 있었다. 간부급인 남자들과 평사원인 여자들 사이에는 뚜렷한 위계 질서가 있어서 남자들은 중요한 일을 도맡아 했고 여자들은 보조적인 업무를 보았다. 즉 남자들은 기획 및 원고 청탁, 필자 관리, 편집 및 제작 등 그야말로 출판 문화 사업에 종사했다. 그러나 여자들은 교정보기, 원고 정서, 우편물 발송, 신간 안내 돌리기 등 단순히 책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셈이었다. 그나마 말단인 나는 제일 시시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 20분가량 먼저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책상을 닦고 커피물을 끓였다. 내게는 교정 보는 일조차 주어지지 않아서 우편물 발송이나 인쇄소에 교정지 나르는 일,
신문사의 신간 돌리기 같은 잡무로 하루를 보냈다. 주간은 필자들을 만나느라 거의 자리에 붙어 있지 않았고 편집장이 총감독을 했는데 걸핏하면 야근을 해야 했다. 굳이 야근을 할 만큼 일이 많다면 내게도 교정을 보게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 야근은 사장이 편집실을 조이기 위한 방편으로 즉석 주문식으로 이루어지기 일쑤였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야근할 동안 커피를 타주거나 잔심부름을 할 뿐이었다. 잔심부름꾼으로 머무는 동안 나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이현실이나 김영희를 만나면 괴로움을 하소연하기 바빴다. 이현실은 여전히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김영희는 나와 비슷하게 교수 추천을 받아 농민신문사 기자로 일했다. 우리 셋은 자주 만나 사회초년생의 고통을 나누었다. 광화문에 있는 클래식 다방이 우리들의 근거지였다. 날씨가 쌀쌀한 초겨울 저녁이었다. 다방의 따뜻한 난로가에 자리 잡은 우리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번갈아 얘기했다. 제일 먼저 내가 급사 노릇에 답답함을 하소연하자 이현실이 말을 받았다. 그래도 너는 책임감은 면제받고 있잖니? 나는 어린 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인데 거짓을 가르치라고 강요당하니 못 견디겠다. 오늘 아침 교무회의 시간에는 기가 막히더라. 글쎄 수업 시간에 유신 정치의 위대함과 총요 사상을 몇 번 강조했는지 학습 지도 안에 써놓으라는 거야. 검사를 하겠대나? 이건 북한보다 더하지 않니? 쉿, 조심해. 누가 듣고 고발할라. 김영희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때는 독재 정치에 대해 비난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가던 시절이라 극도로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김영희는 윗몸을 숙이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이현실과 나도 얼굴을 바싹 맞댔다. 사실 북한이 우리보다 나을지도 몰라. 적어도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은 보장되잖아. 우리는 농산물 정책이 뒤죽박죽이야. 고구마를 심으라고 장려해놓고 수매를 안 해줘서 고구마가 썩어 나뒹굴고 엉망이야. 얼마 전에는 고구마 수매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어. 그런데도 농민신문에 한자도 보도되지 못했어. 이래가지고 기자라고 할 수 있겠어? 농민들에게 빌붙어 살면서 농민들을 기만하는 기생충이지. 정말 죄스러워. 정의감이 강한 김영희의 얼굴이 양심의 가책으로 일그러졌다. 나는 가슴이 아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답답한 세상이야.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없을까? 이현실이 눈을 반짝였다. 그래,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 김영희의 눈도 빛났다.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해방되는 세상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두 팔을 올려 기지개를 켜며 한마디 덧붙였다. 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남녀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김영희가 피식 웃었다. 넌 언제나 남녀 문제에 부딪히는구나. 가정에서도 연애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그렇구나. 너는 늘 가난과 마주쳐왔는데 집도 야학도 농민신문도 가난을 생각 안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잠시 말이 끊기며 우리는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참 후에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상이 변해주기만 바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매일 만나서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무언가 시작해야겠어. 내가 동의했다. 이현실이 고개를 흔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모이기만 해도 잡아가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몰래 모이지 뭐. 남학생들도 다 그러는데. 김영희가 당돌하게 대답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지하서클에 열심인 문일규를 생각했다. 그는 삐걱거리기 시작한 우리의 관계를 제껴두고 보란듯이 그런 일에 더 열심히 매달렸다. 따라서 요즘은 그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웠다. 나는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을 감추며 힘있게 말했다. 그래, 남자들도 지하스크를 하는데 여자들이라고 못할 거 있니? 우리도 하자. 좋다, 하자. 우리는 의기투합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에 걸쳐 기업대 여학생 후배들을 아름아름으로 모았다.
우리 셋까지 합쳐 모두 10명이 되었을 때 김영희의 자취방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김영희의 야학 후배인 성경숙을 비롯한 7명의 여학생들은 모두 눈빛이 똘망똘망했다. 그들은 남자들만 믿고 있다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가 요원하다. 우리 여자들이 나서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민족, 계급, 성문제 등 뒤얽힌 사회 모순을 바로 파악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해방 전후사, 경제사, 시사문제, 여성해방의 이론들에 관한 책을 읽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당시에는 아주 온건한 책들도 모두 푸른 서적으로 취급되어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 토론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정리했다. 해방 전후사를 공부할 때는 비로소 아버지가 젊은 시절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무상 분배했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일제치하에서 일본 유학을 갔던 아버지는 그 시절에 지식인들이 흔히 그랬듯이 사회주의에서 민족 해방의 전망을 찾았던 것 같았다. 대다수가 프롤레타리아였던 조선의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평등을 이상으로 하는 계급혁명을 해내야 한다고 믿었으리라. 그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지주였던 아버지는 비난한 소작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자신이 손해를 입어도 개의치 않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 나는 좌절된 아버지의 생애에 애통함을 느꼈다. 또한 여성 문제를 토론할 때는 봉건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해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살아온 어머니의 한계를 극복해야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러면서 문일기와의 관계를 정리할 방안도 공리했다. 그점 문일규와의 사이는 점점 벌어져 가고 있었다. 문일규는 우리가 여학생 서클을 시작한 것을 우습게 보고 있었다. 여자들이 시집갈 준비는 안 하고 쓸데없이 설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와 가끔 만나서 다투곤 했다. 왜 남자들은 사회 변혁을 위해 몸을 던지면서 여자들에게는 부엌에만 처박히라고 하느냐. 민주화된 세상은 남자들만의 세계가 아니고 여자들도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대답이 궁해지면 문일규는 여자의 일과 남자의 일이 따로 있다는 역할 분리론을 주장하곤 했다. 정치의식은 민주적인 그가 남녀 문제에서는 왜 그리 보수적이고 권위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내가 어리석은 고집만 꺾으면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결국은 자기와 결혼하게 되리라 믿었다. 여학생 서클을 시작한 지 약 1년쯤 지났을 때였다. 김영희의 자취방에 오글오글 모여 얘기를 나누던 중 성미가 급한 성경숙이 대뜸 문제 제기를 했다. 우리가 1년이 넘도록 같이 공부하면서 의견을 모아왔는데 막상 사회개혁을 위해 실천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성경숙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주변을 압도했다. 모두들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성경숙이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의 민주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현실이 눈썹을 치켜뜨며 날카롭게 물었다. 데모를 하자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죠. 성경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현실이 탄식을 했다. 무모한 모험주의야. 요즘이 어떤 세상이라고. 사법경찰이 학생들과 같이 등교하고 두 사람이 모여 시국 얘기만 해도 잡아가는데 어떻게 데모를 하겠다는 거야. 데모를 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 그게 여자들이 당할 일이야? 성경숙과 단짝인 장청자가 나섰다. 그거예요. 아무도 여자가 데모를 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 그 점이 중요해요. 그동안 남학생들이 데모를 하려고 시도해 왔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번번이 실패했죠. 그만큼 저놈들의 정보망이 철저한 거죠. 하지만 그놈들도 여학생은 미처 감시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이나 아무 탈 없이 모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게 그 증거예요. 어때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묵묵히 생각했다. 이건 개인의 삶이 완전히 희생될지도 모르는 모험이다. 시대에 저항한다는 명분 아래 실속 없이 무의도식하다 허무하게 생애를 끝마친 아버지를 보지 않았던가. 그와 같은 희생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정리한 나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구태여 데모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데모가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어? 장청자와 친한 이미순이 말을 받았다. 언니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는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고 투쟁하는 자들의 희생에 힘입어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희생을 두려워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아무 진전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역사가 투쟁에 의해 진보해 왔다는 견해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건 표면적인 해석이고, 오히려 역사는 낮고 기르고 거두는 협동과 생산의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봐. 사학과를 다니고 있던 후배 둘이 내 의견에 동조했다. 맞아요. 역사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 건 남자들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 온 여자들의 전통을 이어가야 해요. 김영희가 펄쩍 뛰며 다시 투쟁 눈을 편들고 나왔다. 남자들의 역사와 여자들의 세계가 그렇게 분리되는 건 아니야. 남녀는 함께 고난을 겪고 같이 싸워왔어. 좌중은 격렬한 논쟁에 말려들었다. 한동안 갑론을박하던 끝에 성경숙이 목맨 소리로 하소연했다. 지금 모두들 원론적인 논쟁에서 맴돌고 있는데 내가 왜 데모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는지 구체적인 동기를 말할게요. 사실 나는 우리들 중에 가장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는지도 몰라요. 막노동자인 부모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면서 다행히 공부를 잘해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며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굳이 고달픈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 회의도 들고, 하지만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아득바득 한평생을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처럼 못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세상에 나는 혼자만 잘 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길을 찾아 군부 독재 정권과 싸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성경숙의 말이 구구절절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말은 사회구조가 바뀌면 일시에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되리라는 얘기 같은데 그건 이상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사회는 단번에 뜯어고칠 만큼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해. 우리는 초상적인 이념에 함몰될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해. 개인적인 생활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역사의 부름이나 대세의 흐름을 쫓을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현실, 나의 경험, 나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진정한 힘이 되는 거야. 너는 가난한 민중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려고 하지만 과연 그게 민중에게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우선 생활비가 필요한 가족들을 도우면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선 후에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김영희가 즐겁을 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너는 발상 자체가 우리와 다른 것 같다? 사회 변혁에 대해 낭만적인 꿈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해. 이상은 행동의 지표가 되어 현실을 바꾸게 하는 힘이 되거든. 그리고 개인이 성공한 다음에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정말 문제가 많아. 그것은 민중을 역사의 주인으로 키우지 않고 어디까지나 도와주어야 할 불쌍한 사람들로 남겨두겠다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입지전적인 고루한 발상이야. 개인적인 입장에 연연해하지 말고 보다 진보적인 생각을 해봐. 다 함께 동시에 잘 살게 되는 길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 길은 그리 멀지 않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길로 가야 해. 김영희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이현실이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다. 너는 혁명을 꿈꾸는 거니? 꿈꾸지 못할 것도 없지? 김영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섬뜩한 한기를 느끼며 진저리를 쳤다.
사학과에 다니는 후배들이 방문을 조금 열었다. 누가 엿듣지 않도록 하려면 문을 닫기보다 약간 열어두고 밖을 살피는 것이 더 안전했기 때문이었다. 사학과 후배가 김용희에게 물었다. 언니는 우리가 역사의 대세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니는 탱크와 총칼 앞에서 아무 무기도 갖지 못한 맨손의 여학생들이 과연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바위를 계란으로 치자는 얘기 아니에요? 물방울이 한 방울씩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바위에도 구멍이 생겨.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한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총알이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는 건 4.19 혁명이 이미 보여줬잖아. 물론 4.19는 미완의 혁명이고 미숙한 투성이었지만 우리는 좀 더 피를 흘려야 해. 좀 더 피를 흘려야 한다는 말에 오스스 소름이 돋았다. 이현실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히며 속삭였다. 좀 더 피를 흘려야 한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독립운동과 동족 상잔의 전쟁만으로도 피 흘리는 일에는 지쳐있는 민족이야. 더 이상 피를 불 수는 없어. 아니에요. 진보를 이룩한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한참 부족해요. 역사는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목숨 역사에 바쳐 피 흘릴 각오를 해야 해요. 성경숙이 비장하게 말했다. 나는 입안이 말라오는 것을 느끼며 침을 꿀꺽 삼킨 뒤 애원조로 설득했다. 글쎄, 나도 민주화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감이야. 현재 군사독재 정권의 상식 이하의 억압과 만행에는 나도 충분히 분개하고 있어. 하지만 민주화의 방법에 있어 우리의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구나. 난 모든 모순을 일시에 혁명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변화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 거야.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 한가운데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나의 삶이 변화할 때 그 힘이 모여 사회 전체에 변혁이 오는 거야. 우리에겐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해. 그러나 승경숙들은 나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미순이 대뜸 반론을 제기했다. 그건 소시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예요. 결국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민주화가 저절로 이룩되기만 바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처럼 생활의 각 영역에 독재체제의 모순이 배어 있어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런 한가한 몽상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선 생활의 자연스러운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벽부터 부숴버려야 개인적인 변화도 가능해질 거예요.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저절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 남학생들처럼 대세, 큰 것, 전체적인 것,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자고. 여자들의 운동이라면 무언가 좀 달라야 하지 않아? 모든 것을 억압구조에 환원시켜 자기 성찰의 몫을 축소시키지 말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가령 아주 권위적이고 남녀차별적이며 비민주적인 우리 회사를 봐.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 여지껏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듣기만 하고 있던 조순미와 박영자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건 지금 토론하고 있는 학생운동 문제와 차원이 좀 다르죠. 그리고 그럴 경우는 평사원들이 단합해서 노조를 만들어야 하죠. 비합리적인 간부들을 몰아내고 경영에 참여해서 민주적인 회사로 만드는 거죠. 내 의견에 동조하는 줄 알았던 조순미와 박영자가 알고 보니 더 급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힘이 빠져 한숨을 쉬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혁 방법이야? 지금 시국에 노조를 만들다간 몇 명 안 되는 평사원들은 모두 쫓겨나고 말 거야.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야지. 가능한 방법이 뭔데? 김영희가 볼멘 소리로 물었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얘기했다. 우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편집실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야. 커피는 각자가 타 마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신임을 얻어 간부급으로 승진하는 거야. 그러면서 점차 민주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거지. 내 말은 일상적인 변화 끝에 민주화가 오리라는 거야. 김영희가 고개를 저었다.
네 말은 기존 체계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체제 내적 개혁을 해보겠다는 소리 같은데 그건 말초신경만 치료하는 것과 같아. 보다 근본적인 병의 뿌리를 고쳐야 해. 우리 사회는 지금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해. 생각해봐. 우리가 아무리 야학이니 의식화 소모임이니 해봐도 정부에서 대중매체나 교육제도, 관청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충효사상을 세뇌시키고 유신헌법을 고착화하는 파급 효과를 따라갈 수 있는가? 우선 체제부터 혁명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 설주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나는 기운이 빠져서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박영자가 마음껏 말했다. 모두들 자신이 속한 지식인 계급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노조 얘기도 나왔지만 노조가 출판사에서는 별 효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에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사실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저는 우리 사회 문제는 남북 통일이 돼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민중 주체 세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학생운동이나 지식인운동은 사회운동의 기폭제로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슈 중심으로 투쟁만 하다 보면 저놈들에게 노출되어 지속적인 조직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광범위한 대중조직이에요. 대중조직의 밑받침이 있을 때 민주화나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대학생이라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노동자가 돼서 노동자와 함께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를 변혁해 보겠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데모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래요. 농가대학을 다니고 있던 조순미도 한마디 덧붙였다. 나는 전공이 농업이어서 졸업 후에 농촌에 자리 잡으려고 해요. 농촌 활동을 지속하려면 데모에 나서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거라는 판단은 박영자와 마찬가지예요.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아무 활동도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데모는 나름대로 필요하고 훗날 우리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은 같아요. 데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데모보다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두 사람의 말에 김영희는 납득한다는 듯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데모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질문의 화살을 던졌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보자. 이현실이 먼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교사 생활을 계속해야겠어. 유신체제 하에서 교육에 종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겠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작은 소리로나마 진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어. 나는 사회인으로서의 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나도 의견을 정리해야 했다. 나는 학생운동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아. 그리고 나도 이미 사회인이야. 직장생활에 충실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립하면서 동시에 사회를 위한 일도 해볼 작정이야. 이를테면 내면으로부터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있는 여성운동 같은 거를. 근본적으로 나는 사회운동이란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막연한 정의나 명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승경숙이 발끈하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다. 그러자 김영희가 가로막았다. 나머지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본 다음 토론하자. 사학과 후배들은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죄지은 사람처럼 조그맣게 말했다. 우리는 공부를 계속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유학? 미제국주의의 빌부터 한국의 열악한 상황을 샅샅이 보고하고 그 대가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이론을 배워올 거란 말이지. 장청자가 더 이상 못 참고 매섭게 공격했다. 사학과 후배들은 아무 변명도 덧붙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며 이 무거운 역사의 현장으로부터 도망치는 비겁함을 자책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숙도 사정을 봐주지 않고 무섭게 쏘아붙였다. 그렇게 안일하게 체제에 안주하려는 생각은 우리 현대사에서 좋지 않은 의미로 뿌리 박은 현실주의예요. 그런 현실적인 기회주의가 결국 외세나 권력에 밀착하여 다수 대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득을 챙기는 소수의 집권 세력을 눈감아주고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는 이기주의죠. 비겁한 기회주의예요. 성경숙의 비난이 어찌나 치열했던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김영희가 갈라진 의견들을 간추렸다. 그럼 이쯤에서 결론을 짓자. 우리 모임은 오늘로 일단 해체를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따로 모이자. 좋다, 해체하자. 이현실이 동의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쨌거나 1년 이상을 꾸준히 만나온 사람들과 헤어지자니 착잡했다. 그러나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데모에 찬성하는 사람은 남아서 좀 더 얘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으니 아닌 사람은 그만 나가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현실과 사학과 후배들이 따라 나섰다. 조순미와 박영자도 남아있는 사람들과 악수를 굳게 나눈 후 일어섰다. 김영희를 비롯한 성경숙, 이미순, 장청자 4명은 비장한 얼굴로 우리를 배웅했다. 바깥으로 나오니 깜깜한 밤중이었다. 어둠 속에서 돌아본 김영희의 자취방에는 불빛이 오롯했다. 마치 밤바다와 같은 이 시대의 암흑을 밝히려는 외로운 등대불처럼. 우리는 종종 걸음을 쳐서 그 불빛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투쟁전선에서 주변으로 한 발짝 물러난 우리들은 검은 하늘이 어깨 위에 얹힌 듯 마음이 무거웠고 주눅이 들었다. 역사 앞에 또 투쟁을 결심한 친구들에게 빚진 기분이라고나 할까? 현실적인 이기주의자, 비겁한 기회주의자라고 욕하던 성경숙의 말이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그냥 헤어졌다. 모두들 침울해서 차 한잔 나눌 기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회 초년생 시절을 회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인사동 사거리에 와 있었다. 행인의 수가 훨씬 줄어든 한적한 골동품 상가 옆에 카페 하가가 보였다. 방울소리가 나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김영희가 손을 번쩍 들어 보였다. 나는 반가워하며 다가갔다. 좀 늦었어.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조금 아까웠어. 영희가 약간 웃어 보이며 대답했다. 웃는 그녀의 눈가에 굵은 잔주름이 잡혔다.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늙을 만큼 세월이 흘렀구나 싶었다. 얼굴이 수척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었니? 영희의 창백한 낯빛을 유심히 살피며 내가 물었다. 맨날 그렇지 뭐. 대답을 얼버무리려던 영희가 마음을 바꾸었는지 솔직히 털어놨다. 어제도 일규 형이랑 싸웠어. 어제라면 내가 문일규와 우연히 전화통화를 했던 날이다. 설마 그 전화 때문에 다투지는 않았겠지 짐작하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스레 물었다. 무슨 일로 싸웠는데? 지겨운 일이야. 결혼 후 10여 년이 넘도록 생활비를 시댁에서 얻어 쓰고 있잖니? 며느리가 돼서 매달 돈을 타러 간다는 게 얼마나 고역인 줄 아니? 그래, 이번 달에는 당신이 가라고 했지. 그랬더니 살림은 여자가 알아서 하지. 남편에게 신경 쓰게 한다고 화를 벌컥 내지 뭐야? 나도 성질이 나서 대들었지. 여자가 살림 잘하게끔 제발 가장 노릇 좀 제대로 하라고. 지난 10여 년 동안 문일규는 운동만 열심히 했지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었다. 때문에 그는 운동권에서 저명인사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립할 기회를 놓쳤다. 김영희라도 직장생활을 했으면 나았을 텐데 영희 역시 운동에 대한 열정과 육아의 부담 때문에 자기 인생을 챙기지 못한 사람으로 남았다. 내 아버지 세대의 모순이 형태를 약간 바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었다. 아버지나 문일규는 부잣집 아들로 당당한 것 같았지만 막상 자기 삶을 개척할 줄 몰랐다. 그리고 모든 정열을 바깥 일에 쏟았고 모든 원망도 사회 구조 탓으로 돌렸다. 시대가 약간 변해서 문일규가 여자에 대해 보다 민주적이라는 게 다르다고나 할까. 또한 김영희가 내 어머니처럼 수동적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차라리 네가 일규 형이랑 결혼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영희가 한숨과 함께 불쑥 내뱉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애시당초 결혼할 생각을 포기한 사람이야. 차 한잔 시킬까? 나는 어색하여 딴청을 부렸다. 그러나 영희는 내 말을 무시했다. 아니야, 일규 형은 워낙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너와 결혼했었으면 너는 돈벌이를 하고 일규 형은 운동을 해서 생활과 운동을 양립시킬 수 있었을 거야. 우린 둘 다 운동을 한답시고 그럴듯한 수입이 없으니 정말 한심하지. 커피 마실래? 내가 화제를 바꿨다. 아니, 생강차 마실래? 영희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는 주문을 한 후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묵묵히 있었다. 그러자 영희가 계속 옛 기억을 더듬었다. 그해 가을에 등산 갔던 일 생각나니? 그때부터 관계가 이상하게 꼬이고 말았어. 여학생 지하서클이 해체된 이후 나는 더욱 직장 생활에 매달렸다. 말단 노릇이나마 열심히 하다 보면 내게도 계기가 오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과연 기다렸던 계기가 왔다. 유명한 문학상 수상작품집을 만드느라고 야근을 하던 날이었다. 편집장이 내게 교정 볼 것을 명령했다. 한 사람의 일손도 아쉬운 판국이었던 것이다. 나는 열심히 성의껏 교정을 보았다. 그리고 다른 여직원들처럼 교정지를 편집장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편집장이 교정지를 최종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한마디 했다. 윤여민 씨, 교정 솜씨 괜찮은데? 초보자치고 훌륭해. 그 한마디가 내 운명을 개척해주기 시작했다. 이튿날부터 나는 다른 여직원들처럼 교정 보는 일을 맡을 수 있었다. 선임 여직원이 결혼과 함께 퇴직하여 새로운 말단 직원이 들어올 때까지 급사 노릇을 겸하긴 했지만 오빠와 이현실은 내가 일다운 일을 하게 되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진급도 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쯤 오빠는 내가 취직이 되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희망에 따른 억지 공부였다. 당연히 오빠는 사법고시에 떨어졌다. 어머니는 재수를 하라고 성하셨다. 한 번에 붙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었다. 오빠는 어머니의 희망과 자신의 바람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아버지와는 달리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오빠에게는 큰 인물 콤플렉스가 없었다. 오빠는 대장부가 되기보다 평범한 가장으로 머물고 싶어 했다. 어려운 고시 공부를 하느니 은행에 취직해서 성실한 시민이 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런 작은 소망을 품은 오빠가 자랑스러웠다. 남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입신양명을 향해 줄다름치며 뜬구름 잡느라고 여자들을 희생시키는 풍조에 일찍이 질려버렸기 때문이었다. 이현실 역시 오빠의 그런 소박함을 좋아했다. 나는 오빠에게 권했다. 어머니의 기대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취직시험을 보라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현실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미라고. 그러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막내 동생은 내가 맡아서 공부시킬 터이니 오빠는 어머니나 잘 모시라고 일종의 협상 아닌 협상을 했다. 그 후 오빠는 소신대로 은행에 취직했고 이현실과 결혼했다. 나는 올케에게 시누이들까지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명목으로 막내 동생과 함께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다 큰 딸 자식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아 극구 반대하셨지만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올케 이현실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는 걸 보고 함께 살며 방패가 돼주지 못해 미안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독립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또한 어머니는 아직도 오빠가 고시 공부를 포기한 것을 아쉬워하시지만 당사자들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자취 생활을 시작하자 문일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여자가 결혼할 준비는 안 하고 독립할 궁리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일규 자신도 결혼할 준비를 서둘지는 않았다. 그 역시 집에서 권하는 고시에 떨어졌는데 취직을 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대신 재도전을 하겠다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러나 대학원에 진학한 그의 본심은 고시 공부가 목적이 아니었다. 학내에 남아 그가 깊이 빠져있던 지하서클을 계속하고 학생운동을 할 후배들을 키우자는 속셈이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식을 뚝 끊고 있던 김영희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 어떻게 지내니? 나야 일에 파묻혀 지내지. 너야말로 별일 없니?
데모를 하겠다던 게 걱정되어 물었다. 응, 아무 일 없이 무사태평하다. 근데 넌 요즘 일규 형이랑 잘 지내니? 그저 그래. 좋았다 나빴다. 나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야 되겠니?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야지. 잘됐다. 우리 일규 형이랑 등산 한번 가자. 매일 어두컴컴한 다방에서 만나 싸우느니 툭 트인 야외로 나가면 기분이 확 달라질 거야. 터놓고 대화하면 두 사람 사이도 훨씬 가까워질 거고, 어때? 느닷없는 제안이 이상하긴 했으나 아무려나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가자. 그럼 이번 일요일에 북한산 입구에서 만나자. 우리는 자세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단풍 든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든 초가을 하늘이 맑고 차분했다. 김영희와 나, 문일규 셋은 모두 산을 많이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짧고 가벼운 길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한가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문득 김영희가 진지하게 물었다. 윤여민, 너는 꿈이 뭐니?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곰곰 생각한 다음 문일규가 듣기를 바라며 분명하게 대답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주체적인 여성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게 꿈이었어. 문일규는 이상할 정도로 아무 내색도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김영희가 이번에는 문일규에게 물었다. 형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어요? 문일규가 씩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교훈 있잖아. 진리, 자유, 정의. 그것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이런 쑥스러운 질문을 하는 영희 자신은 무엇 때문에 사나? 반격을 당한 김영희는 빙그레 웃더니 심각하게 대답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을 벗어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러나 대학에 들어와서 가난이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질곡, 즉 구조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와 싸우기 위해 데모를 하려고 하나? 문일규가 빈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김영희가 나를 힐끗 보았다. 별말을 다 했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여학생 서클이 해체된 경위를 문일규에게 설명했던 적이 있는 나로서는 그 비난의 눈초리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김영희는 차라리 잘됐다는 듯이 터놓고 얘기했다. 예, 데모를 하려고 하는데 형의 도움이 필요해요. 비로소 등산을 주선한 김영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알아챌 수 있었다. 김영희에게는 나와 문일규를 화해시키는 일보다 문일규를 데모에 끌어들이는 게 더 중요했다. 그러나 문일규는 아무 대답도 않고 발끝을 내려다보며 걷기만 했다. 김영희가 애가 타서 물었다. 형네 서클도 오랫동안 데모할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연대가 가능하지 않아요? 말없이 걷던 문일규가 갑자기 몸을 굽히더니 발밑에서 무언가 주워들었다. 엽서보다 작은 인쇄물, 김일성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비난한 삐라였다. 나는 섬찟한 느낌이 들어 삐라를 보지도 않고 물러났다. 그러나 김영희는 호기심을 가지고 찬찬히 읽더니 접어서 품속에 간직하려 했다. 문일규가 김영희를 말렸다. 왜 삐라를 가지려고 하지?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요. 김영희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문일규가 피식 웃더니 차근차근 타일렀다. 우리 여민이처럼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서 삐라를 보면 그 즐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희도 큰일이군. 박정희보다야 김일성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데모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조심성이 없이 불온 선전물을 몸에 지니면 어떡하나? 그러잖아도 데모하면 영락없이 간첩으로 몰리는 시국인데 문일규의 충고가 그럴듯한지 김영희는 삐라를 버렸다. 문일규는 다시 천천히 걸으면서 조심할 사항을 일러주었다. 데모를 결심했으면 우선 일기부터 없애야 해. 놈들이 일기를 보고 추궁하면 발뺌할 도리가 없거든. 수첩도 수색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수첩에 써놓은 친구들이 괜히 애매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금서는 물론 갖고 있지 말아야 하고 보통 책들도 밑줄을 긋지 말고 읽도록 해. 밑줄 그은 부분만 골라내어 트집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또 모의를 할 때는 사방이 막힌 방을 피하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얘기하도록 해. 그러면 차라리 엿듣지 못하니까.
남학생들끼리라면 목욕탕에서 만나 일을 꾸밀 수도 있을 텐데. 문일규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김영희는 눈을 반짝이며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혀왔다. 그렇게 생활의 제약을 받으면서 어떻게 활동을 하나 싶었다. 데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새삼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아무래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애초부터 뜻이 없는 일이었으므로 두 사람이 대화에서 슬그머니 빠져 뒤처져 걸어갔다. 산을 웬만큼 올랐을 때 우리는 밥을 지어 먹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인 문일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영희와 내가 음식을 만들었다. 놀랍게도 내가 불만을 품는 것과는 달리 영희는 즐거이 요리를 만들고 일규 형에게 먹으라고 권했다. 영희는 전통적인 여자 역할을 즐기는 것 같았다. 일규 형도 그러한 영희가 편한 듯 선선히 이 얘기 저 얘기를 주고받았다. 나를 대할 때처럼 빡빡하게 남자임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 아마 영희가 이미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해 주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나는 두 사람의 툭 트인 대화를 멀거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는 황홀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김영희와 문일규는 황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얘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앞서서 산길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핏빛 수렁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았다. 비장하고 처연한 아름다움이었다. 어쩌면 두 사람이 저렇게 잘 어울릴까 감탄스러웠다. 이상하게 질투는 나지 않았다. 앞서가는 두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객관적이고 담담한 마음이었다. 그 담담한 마음으로 나는 결정했다. 그래, 이제 그만 헤어지자. 나는 애초부터 문일규에게 맞춰 살아갈 여자가 아니다. 대의를 따라 사는 남자를 뒷바라지나 하는 여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었다. 내 길을 가다가 문일규를 우연히 만났었고 사랑하면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이제 다시 내 길을 가야 한다. 문일규 때문에 내 삶을 바꿀 수는 없다. 물론 많이 괴로울 것이다. 마음도 아플 것이고 문화적인 압력과 맞서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과 관습이 두려워 헤어지지 못한다면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이혼하지 못한 어머니와 별다를 바가 없다. 그래, 상처를 받자. 그리고 내가 몸담아 온 가족과 문화로부터 쏟아질 비난을 극복하자. 결국 생각하는 방식도 연습하기 나름이니까. 산을 다 내려왔을 때는 결심이 굳어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느냐였다. 문일규는 김영희를 버스 정류장에서 배웅한 후 비로소 내게 돌아섰다. 할 말이 있는 눈치였다. 우린 저녁 먹고 가자. 근처의 경양식집으로 향하며 문일규가 말했다. 행여 여민이는 데모에 끼어들 생각도 하지 마. 의외의 다짐에 놀란 나는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짐짓해 물었다. 왜요? 형이랑 영희는 같이 할 생각 같던데요? 나는 남자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해야지. 영희는 여자잖아요? 문일규가 잠시 망설이더니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보호해줄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가 그런 거친 일에 뛰어드는 거야. 나는 말문이 탁 막혔다. 결국 그가 영희와 선선히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소유의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뒤집어 말하면 그가 내게 권위적이고 까다로운 까닭은 자기 소유의 여자라서 헤게모니를 쥐고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보호자인 척하는 그의 소유욕과 지배근성에 새삼 치가 떨렸다. 왠지 그가 영희를 기만한 것 같아 분노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따뜻한 배려를 강조하려는 듯 내 등에 팔을 얹으며 속삭였다. 앞으로 나 때문에 형사가 찾아가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 일을 저지르면 놈들이 인간관계부터 캐들어가니까 애인이 아니냐고 하면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해. 혹시 최근에 만난 걸 알고 있으면 우연히 만났다고 둘러대.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으면 시시한 일상적인 생활을 말했다고 하고 절대 시국에 대해 언급했다는 말은 마라. 동조자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경양식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문일규는 입을 다물었다.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한 뒤 내가 차분히 말을 꺼냈다.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형, 우리 그만 헤어지는 게 어떨까요? 야, 그러잖아도 머리가 복잡해 미치겠다. 쓸데없는 얘기 꺼내지 마라. 문일규는 한마디로 내 제안을 무시해버렸다. 그렇다고 잠자코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차근차근 얘기했다. 형은 참 멋진 남자였어요. 나는 형이 무척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적으로 친해진 다음부터 뭔가 꼬여가기 시작했어요. 즉, 종래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집의 종속의 관계로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형은 이제 나를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형 뜻대로 관리하려고 했어요. 반면에 나는 남자를 의식해서 다소곳해져야 하는 게 무척 거북했어요. 왠지 부자유스럽고 나를 잃는 것 같았어요. 다시 자유롭고 싶어요. 여자라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인간이 되고 싶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문일규가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별 감상적인 얘기도 다 듣겠군. 여자는 결혼을 해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의 가부장적인 결혼 제도 아래서는 여자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자아를 잃을 뿐이에요. 연애 시절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데 결혼을 하면 오죽하겠어요?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늦게 결심했지만 남성 중심적인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겠어요. 좀 외롭더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문일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다른 남자가 생겼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형은 좋은 남자였어요. 좋은 남자를 만났을 때도 해결 못한 갈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결되나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는 어리석은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럼 뭐야? 큰일을 앞둔 나한테 투정을 부리자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 문일규가 벌컥 화를 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큰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빨리 정리를 해야죠. 괜히 큰일에 휘말려 관계를 정리 못하면 나중에 어떤 후유증을 치를지 모르잖아요. 내가 데모를 할 것이 두려운가? 문일규는 점점 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답답하여 한숨을 몰아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데모가 두렵진 않아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물론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럼 뭐야? 자유롭고 싶다니까요. 그 말뜻을 몰라요? 이번에는 내가 짜증을 냈다. 문일규가 피식 냉소했다. 자유라는 절박한 말을 이런 일에도 쓰는가? 저한테는 절박하니까요. 문일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더니 지친 소리로 중얼거렸다. 맘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간신히 협상을 한 셈이었다. 묵묵히 밥을 먹은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정류장에서 이게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다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했다. 가까이 다가가 문일규를 한번 꼭 안아주었다. 형, 잘 살아야 돼요. 안녕. 마침 집에 가는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냉큼 올라탔다. 등 뒤에서 문일규가 소리쳤다. 까불지 말고 또 연락해. 등산을 갔다 온 다음부터 뻔질나게 일규형을 만났지. 그리고 그 다음 해 데모를 했어. 김영희가 생강차를 마시며 옛 시절 얘기를 계속했다. 총학생회가 해체되고 학도 호국단으로 바뀐 이후 기업대에서 그렇게 대대적인 데모가 일어나긴 처음이었어. 그만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지. 남학생들과 연대하긴 했지만 여학생들이 주도한 게 저놈들의 허를 찔렀고 데모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었어. 김영희는 그 시절을 회상만 해도 신이 나는 모양이었다. 얼굴이 환해지고 말이 빨라졌다. 난 그때 후배들과 함께 유인물 제작을 했어. 그리고 디데이 날 아침부터 학교 앞 다방 창가에 앉아 일이 터지기만 기다렸지. 작전은 빈틈없이 짜여져 있었으니까 실행만 하면 됐어.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조금 지나자 문과대 건물에서 성경숙이 학생들을 몰고 나오는 게 보였어. 이어서 장청자가 교양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고 일규형이 법과대 대학 학생들과 합세했어. 돌이켜보면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니? 보통 유인물을 뿌리면 5분 안에 전투경찰이 출동해서 잡아갔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정보정치의 시대에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시위를 한 거야. 전혀 낌새를 모르고 있던 놈들은 허둥지둥 뒤늦게야 출동했지. 통쾌하다는 듯 김영희가 깔깔 웃었다. 나도 기분 좋게 맞장구를 쳤다.
그때 성경숙이 계집을 부쉈다며? 계집이란 대학 수의실 옆에 사복 형사들이 주둔하던 숙소를 일컬었다. 김영희는 더욱 신이 나서 떠벌렸다. 그래, 성경숙이 학생들을 몰고 계집으로 가서 뾰족한 구둣발로 문을 쾅쾅 찼지. 학원 사찰 중단하라고 외치면서 형사들은 도망가고 문은 부서지고 그 때문에 후에 성경숙의 제목에 폭력범이 덧붙여졌지 뭐니? 김영희는 흥분이 가라앉는지 다시 침울한 얼굴로 돌아왔다. 전투경찰이 출동해서 마구 잡아가기 시작했어. 일규형은 몰매를 맞고 짐승처럼 질질 끌려갔어. 여자들은 머리채를 휘둘리고 옷이 찢기면서 잡혀갔지. 그때쯤 데모가 일단 성공했다고 판단한 나는 슬그머니 다방을 빠져나왔어. 그리고 계획대로 제2의 데모를 준비하기 위해 몸을 피했지. 생각해보면 일규형과 성경숙들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내 이름을 불지 않고 수사망을 확대시키지 않았으니까. 너도 그때는 아무 조사를 받지 않았지? 사실 사건이 생기면 애인 관계부터 조사하는 게 그놈들의 습관인데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땐 이미 일규형과 헤어진 후였어. 일규형의 애인이라고 말할 형편이 아니었지. 김영희의 눈꼬리가 곤두섰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아니야, 일규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옮겨간 후에 너가 면회 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린 줄 알아? 그런데 너는 면회는커녕 재판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때 일규형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너가 별탈 없는지 소식을 물었어. 보다 못해 내가 너를 찾아갔었지. 그리고 따졌지. 잠자리까지 같이 한 사람이 이렇게 공경에 빠졌는데 면회 한 번 안 가냐? 그랬더니 네가 하는 말이 글쎄. 너 지금 기억나니? 마지못해 내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옛날 얘기만 하는구나. 생각나. 내가 했던 말. 성은 인간관계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해서 이미 헤어진 사람이다. 그랬었지. 나는 말을 멈추고 식은 커피를 마저 마셨다.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김영희는 짓궂게도 회상을 중단하지 않았다. 정말 너는 너무 냉정했어. 난 충격을 받았단다. 그리고 널 나쁜 여자로 생각했어. 애인이 공경에 처하자 배신하는 약삭빠른 속물로 그래서 절교를 선언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앙심을 품었단다. 나는 피식 웃었다. 영희도 따라 웃으며 새삼스런 고백을 했다. 앙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내가 잡혀갔을 때 문일규 애인이 너라고 서슴없이 불었지. 덕분에 너 한번 혼나지 않았니? 나는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 한번 혼났지. 하지만 너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정말 넌 그때부터 여태까지 고생만 했어. 김영희의 잔주름을 주의 깊게 보면서 위로의 말을 했다. 글쎄, 고생은 많이 했는데 성과가 없구나. 영희가 얼굴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한숨 지었다. 나가자.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나는 찻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만나면 늘 저녁 먹으러 가는 단골집이 있었다. 카페 하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채와 고기를 파는 산골이라는 한식집이었다. 산골을 향해 묵묵히 걸으면서 나는 김영희 때문에 혼났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잠결에 차 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다. 예사로 생각하고 돌아 눕는데 누군가 대문을 세게 두드렸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눈을 떴다. 방 안이 어슴푸레했다. 도대체 몇 시쯤 되었나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이런 시간에 누구일까?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한참 만에 주인집 할머니가 대문께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나더니 저벅저벅 구둣발 소리가 우리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바싹 긴장한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순간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을 누군가 세게 밀어붙였다. 동시에 굵직한 남자 음성이 천둥처럼 울렸다. 김영희 알지? 누구세요? 함부로 문을 열고. 방문 앞에는 3명의 건장한 남자가 버티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정복과 형사였다. 나는 재빨리 정신을 추스리고 침착하게 말했다. 여자들이 잠옷바람으로 자고 있어요. 옷 갈아입을 시간을 주세요. 허튼 수작하면 알지? 형사들은 위협을 하며 일단 문을 닫았다. 나는 깊이 잠들어 있던 동생부터 깨웠다. 그리고 영문을 몰라 어리벙벙해하는 동생에게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재촉했다. 고등학생이었던 어린 여동생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겁을 내며 벌벌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 사이 내가 잡혀가면 오빠에게 연락할 것과 오빠 보고 직장에 전화하게 해서 편집장의 양해를 구하라고 일러두었다. 나머지는 걱정할 일이 없었다. 문일교에 거듭되던 충고에 따라 일기나 금서들을 모두 없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데모에 관해서라면 나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다. 태연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형사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왜 이러세요? 잠자코 있어. 수색을 좀 해야 하니까. 3명의 커다란 남자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조그만 자취방은 홀라당 까발겨졌다. 그들은 동생과 내 물건을 가리지 않고 샅샅이 뒤졌다. 옷장, 찬장, 책상, 책꽂이들을 남김없이 털어냈다. 나와 동생은 방 한 구석에 오그리고 앉아 그들이 하는 양을 우두커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책을 뒤지던 형사가 환호성을 질렀다. 야, 이거 뭐야? 연애 편지 아냐? 그는 책갈피 사이에서 군사 우편이 찍힌 봉합 엽서 하나를 끄집어냈다. 아차 싶었다. 문일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내온 편지 하나가 책갈피 속에서 잠자고 있던 것을 까맣게 모르고 없애지 못한 것이었다. 편지를 펼쳐서 쭉 읽어 내려가던 형사가 큰 소리를 내어 낭독했다. 저번 휴가 때는 정말 황홀했어. 매일매일 그렇게 같이 자고 싶어. 다음 휴가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몰라. 야, 이거 화끈한데? 재미 많이 봤군 그래? 나는 그들의 야유보다 동생이 받을 충격이 걱정돼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들은 편지를 압수한 후 더 이상의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비한 표정으로 나를 잡아 끌었다. 가자 이걸레야. 조사할 게 있어. 그들은 정말 더러운 걸레를 취급하던 함부로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간신히 신발을 꿰어 신고 끌려나갔다. 대문 밖에는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뒷좌석 가운데로 밀어넣고 양옆에 버티고 앉았다. 기사 옆에 앉은 형사가 짧게 명령했다. 출발! 동생이 떠나는 차에 대고 울부짖었다. 언니,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그들이 검은 끈으로 눈을 가렸기 때문이었다. 검은 끈을 풀어준 것은 여관방 비슷한 곳에 처박혔을 때였다. 아무 가구도 없는 온돌방이었다. 덩치가 큰 남자 형사 한 명이 앉은뱅이 책상 앞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 욕실로 통하는 문이 보였다. 불안하여 엉거주춤 서 있으려니 형사가 말했다. 앉아. 왜 잡혀왔는지 알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사실대로 대답하며 쪼그리고 앉았다. 그 순간 갑자기 양쪽 볼에 뜨겁고 매운 충격이 왔다. 형사가 느닷없이 뺨을 갈긴 것이다. 몰라? 이 기집애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거짓말을 해? 가시방망이를 쑤셔박아야 바른 소리를 하겠어? 어? 한순간 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뺨을 맞느라고 획 돌아간 몸을 간신히 추스린 후에야 폭력적인 쌍욕을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 동시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형사의 거친 행동에 주눅들지 말자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말했다. 전 정말로 왜 잡혀왔는지 몰라요. 까닭을 말해주세요. 형사는 책상을 끌어당기며 취조할 준비를 했다. 인연이 단수가 보통이 아니네. 수작 부리지 말고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 조금이라도 허튼 소리를 하면 물벼락을 맞을 테니까. 형사는 먼저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 직업, 고향 등 신상사항을 자세히 물었다.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 지금 복역 중인 문일규와는 어떤 관계지?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갑자기 형사가 능글능글한 웃음을 삐죽거리며 물었다. 왜 헤어졌어? 잠자리 기술이 형편없었나? 이죽거리는 형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다. 동시에 내 일생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준 결정적인 깨달음이 가슴을 강타했다.
그랬다. 형사의 능글능글한 얼굴은 한마디로 가진 자의 표상이었다. 단순히 권력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윤리나 인습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자였다. 그들은 남자들이었고 기존 관습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즉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지만 여자는 순결하고 정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압력을 가하는 무리들이었다. 그들 눈에 문일교와 같이 잔 나는 이미 빵꾸난 여자로 매춘 여성과 다를 바 없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지라도 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다. 내가 여지껏 판단하고 행동해온 가치 기준은 저 징그러운 남자들의 이중윤리, 통속적 규범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와서 그들의 자로 내 자신을 재평가한다면 나는 봉건적 관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죄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나의 내면적 자아는 여지없이 붕괴되고 말 것이다. 소위 도덕이라고 말해지는 남자들에게만 편리하게 짜여져 있는 전통적 규범을 내면화하지 말자. 그런다면 나는 설 자리를 잃고 그들의 고문을 견디어낼 수 없을 것이다. 당당하자. 불평등한 인습에 정면으로 마주서고 주눅들지 말자.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 가치관에 자신감을 갖자. 짧은 순간이었지만 굳게 마음을 다진 나는 그 후에 모욕적인 취조를 무난히 견뎌낼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이 나를 취조하는 이유는 엉뚱한 상상력 때문이었다. 제2의 데모를 준비하고 있던 김영희와 이미순이 사전에 발각되어 검거되었는데 김영희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문일교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모양이었다. 그러자 김영희는 자신은 문일교와 아무 관계가 없고 애인이 따로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추리력이 뛰어난 형사들은 내가 성을 무기로 문일교를 배후 조종하고 김영희도 사주해서 불법 시위를 계속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혐의를 두었던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나는 마타하리같이 대단한 여자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곱씹어 보면 아주 사소한 혐의만 있어도 사람을 마구 불법 연행하고 취조해대는 공권력의 횡포에 새삼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집이나 직장에 아무 연락도 못한 채 3일 동안이나 신문을 당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욕설을 퍼붓고 성적 희롱을 하고 때리고 똑같은 말을 녹음기처럼 반복해 묻고 지긋지긋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고문을 견뎌냈을 성경숙, 장청자, 문일규, 김영희, 이미순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심이 생겼다. 결국 3일 만에 나는 데모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결론 지어졌다. 그들은 나를 풀어주면서 그동안 치조받은 얘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앞으로 뭘 할 거야? 또 새로운 남자를 호리겠지? 행여나 문일교같이 골치 아픈 친구를 꼬시지는 말라고.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내 피 묻은 자궁을 꺼내 낄낄거리는 남자 형사의 얼굴. 폭력적인 가부장제의 권위를 후려치고 싶었다. 잠시 분노를 짓씹으며 생각을 가다듬은 나는 분명하게 얘기했다. 저는 앞으로 남녀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일하겠어요. 봉건적 인습을 무기로 여자를 기죽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세상이 올 때까지 당돌한 여자 다 봤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치뜨는 형사를 뒤로하고 나는 또박또박 그 정체모를 건물을 빠져나왔다. 김영희와 나는 저마다의 상념에 잠겨 말없이 걸었다. 산골이라는 간판을 내건 오래된 한옥이 보였다. 우리는 대문을 넘어 방으로 들어갔다. 널찍한 안전뱅이 식탁들이 나란히 붙어 있었으나 시간이 늦어서인지 다른 손님은 없었다. 영희와 나는 마주보고 방석 위에 퍼질러 앉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컵을 가져왔다. 고기 좀 먹자. 나는 궁색한 살림에 영희를 생각하며 주물럭을 시켰다. 너가 매번 고기를 사준 게 10년이 넘는구나. 영희가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직장 생활을 계속 했으니까 고정 수입이 있었고 너는 운동만 했으니까 수입이 없지 않았니? 좋은 세상이 오면 너가 나한테 고기를 사주게 될 텐데 뭐. 내가 위로의 말을 했다. 좋은 세상?
점점 더 요원한 얘기다. 7, 80년대만 해도 곧 좋은 세상이 오리라는 기대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했었는데 체제가 바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10여 평짜리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씩 돌아오고 우리같이 애쓴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지리라 희망했었지. 그런데 사회주의 종주국은 붕괴되고 국내 정세는 점점 더 보수화되어 가니 이젠 아무런 전망이 없다. 전망이 없어. 영희는 해소할 길 없는 분노와 절망이 담긴 목소리로 탄식했다. 너같이 열정적인 투사가 그런 힘없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니? 이런 때일수록 기운을 내야지. 나는 상투적인 위로밖에 할 수 없었다. 투사? 투사도 밥을 먹어야 투사 노릇을 하지. 이제 운동가들은 가장 비난한 계층이 되어버렸어. 나이는 들고 기술은 없으니 취직을 할 수 있나? 블랙리스트 때문에 노동자가 되어 밥벌이를 할 수 있나? 그냥 앉아서 고사하는 수밖에 없어. 운동 경력을 알아주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영희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어쨌거나 세상이 그나마 민주화된 데는 영희 같은 운동가들의 희생과 고난이 큰 몫을 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영광과 보상이 아니라 실업과 가난뿐이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20대의 그 활기찬 김영희는 어디로 간 것일까? 지금은 쇠락하고 메마른 중년 여인이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영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는 희미한 자책감이 들었다. 물론 영희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긴 했지만 고기가 날라져 왔다. 나는 고기를 구우며 영희에게 먹기를 권했다. 영희는 같이 먹자고 말하면서 한 점을 집어들었다.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영희를 보자 문득 옛 생각 한 토막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나를 보고 영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너 70, 80년대의 소시민 중에 속으로 반체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 알지? 너 7, 80년대의 소시민 중에 속으로 반체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 알지? 하늘 출판사 주간이나 편집장이 그런 사람들이었어. 남성으로서의 권위의식에 꽉 차 있긴 했지만 시국 관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에게 아주 우호적이었어. 경찰 조사를 받느라고 3일 동안 결근을 한 후 직장에 나갔더니 주간하고 편집장이 얼마나 잘해주던지 사장에게 결근했다는 보고도 않고 감싸주며 위로해주지 않겠어? 그때 고기와 술을 사주던 게 생각나서 웃음이 나왔어. 전화위복이었지. 그 후에 주간이나 편집장이 가끔 밥도 사주고 기획 얘기도 해주는 등 각별히 보살폈으니까. 영희도 싱긋 웃었다. 7, 80년대에는 운동권에 동조적인 민주시민들이 많았지. 자신들이 정당한 저항을 하거나 민주의식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투사들을 보면 무조건 존경심을 표했어. 남몰래 운동가에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돈도 집어줬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었어. 운동이 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사람들 도움이 많았기 때문이야. 근데 요즘은 영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80년대 말에 민주화 투쟁이 정치적인 승리로 연결되지 못하자 정치권에 대한 냉소뿐만 아니라 운동가들에 대한 실망이 널리 퍼졌어. 우리는 너희들 믿고 싸웠는데 너희들은 집안 싸움이나 하고 뭐 하냐는 거지. 나는 구워진 고기를 영희 앞으로 밀었다. 그러면서 옛 이야기로부터 지금 상황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런 정치적인 허무주의, 패배주의, 냉소, 무관심들 때문에 요즘 사회과학 출판사들이 고전을 겪고 있어. 우리 회사도 장사가 안 돼서 아주 심각하다. 아닌 게 아니라 출판사는 모두 죽는 소리를 하더구나.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운동가들처럼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없을 거야. 어디 가서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창백한 안색으로 중얼거리는 영희를 보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하긴 장사가 안 된다는 고충은 영희의 생활고에 비하면 한결 호사스러운 편이니까. 잠시 대화가 끊겼다. 조용해진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나는 슬그머니 핸드백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다.
5만 원이 든 봉투였다. 영희가 불쾌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봉투를 건넸다. 절교를 선언했던 영희와 관계가 재개된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보조해온 후원금이었다. 영희는 저항 없이 후원금을 받으며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너의 신세를 져야 할지. 신세라니 내가 못하는 운동을 너가 하고 있는데. 나는 영희를 위로했다. 그러나 영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졌어. 이제는 딴 사람 신세를 질 게 아니라 돈벌이를 해야겠어. 그런데 블랙리스트 때문에 노동도 할 수 없고 시댁에서 자본을 대줘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지도 않으니 고민이다. 자식 새끼는 자꾸 커서 교육비가 필요한데 큰일이다. 동학교주 해월 최시형은 쫓겨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일을 했고 레닌도 항상 노동을 했다는데 나는 이렇게 쓸모없이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뭐 돈벌이가 없을까? 영희의 절박한 물음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반짝 떠오르는 게 있어 물었다. 너 신문사 기자였잖니? 그렇지. 글을 써보는 게 어떨까? 기사 쓰던 실력으로 루포 같은 걸 쓰는 거야. 무슨 루포를 쓰겠니? 요즘 사람은 사회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는걸? 영희는 절망해서 헤어나지를 못했다. 하긴 운동권의 루포가 잘 팔리던 것도 옛날 얘기였다. 나는 무겁게 입을 떼었다. 특별히 사회 문제를 다룬 루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쓸 수 있잖아. 우리들 주위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취재해서 잘 쓰면. 영희가 쓰게 웃었다. 내가 그런 얘기를 쓸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얘. 잘 생각해봐. 우리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느새 늦은 10시 반이었다. 인사동에서 종로의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으면서 영희가 말했다. 나도 너처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 걸 그랬어. 독신을 선택한 너가 너무 부럽다. 그러니? 나는 빙그레 웃으며 반문했다. 마침 영희가 탈 버스가 왔다. 손을 흔들어 작별한 후 광화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집 앞에 가는 좌석 버스가 광화문에 있기 때문이었다. 걸으면서 생각하자니 영희가 남긴 말이 마음에 걸렸다.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탓일까? 나를 부러워하다니. 하긴 나도 독신을 선택한 걸 후회하진 않는다. 처절한 외로움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